만나면 좋은 친구 MBC.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키자! 안녕하십니까, 조경근입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인은 탄핵 판결과 최근 국제정세 토론해봅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세계 최초로 부산시가 추진 중이었던 해상도시가 지지부진하다는 내용도 다뤄봅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탄핵 판결과 국제정세 다뤄보겠습니다. 김태환 동의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주희 부경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헌재 판결이 금요일 날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빗나갔어요. 지난 14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법리 해석과 판결의 중대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문 작성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무래도 향후에도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명확한 법적 논리를 정리하는 데 신중을 기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탄핵 판결이 국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고 기각될 때까지도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급 효과까지도 이제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분위기와 외부 변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아무래도 탄핵 판결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들으시는 분이 뭐 재판소가 무슨 재판하면 되지 무슨 정치적인 걸 그렇게 많이 고려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거기에다가 부연을 하자면 법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것 플러스 정치적인 요인이 가미돼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헌법에 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 진공 상태일 수는 없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내에서 재판관님들의 어떤 더 신중하고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네, 그렇죠.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심각한 게 국론 분열이죠. 뭐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댁에 계시더라도 마음은 항상 이 사태에 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한쪽은 승리감 또 한쪽은 좌절감 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간극을 좀 효과적으로 좁히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치인들이 이제 이 부분을 에 대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승리한 쪽은 좀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대쪽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민주적인 태도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편할 텐데 다만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반복하지 않은 낯선 이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다 거쳐야 되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면 다만 자신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과감없이 표현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건강한 거고요.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나라가 두 쪽 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성숙한 민주주의에서는 그 이후에 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더 견고하게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발전해왔고 우리도 그런 민주주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응원할 때는 자기 팀이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가 끝나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또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그 정치권의 압박이 강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도 행정부의 어떤 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부딪히는 모습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있는 것도 성숙한 민주 시민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연속적인 탄핵 시도가 국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죠. 네. 오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싶은 그 핵심은 어떤 결정이 나오던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서로 토의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상당히 건강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결정이 나면 그것이 어떤 우리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권위 있는 결정이 나면 거기에 순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하는 것 그런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핵심 초점을 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의 전망을 보면 기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 이제 물론 이제 헌재의 최종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의 그 위반의 중대성이 이제 그만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좀 기각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 탄핵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흘 뒤죠. 수요일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수요일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금요일까지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통령에 대한. 일단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점인 것 같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도 같은 주에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같은 주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우리도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판결이 같은 주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으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은 좀 힘들다. 우리가 신중한 거는 좋지만 너무 늦어지면 오히려 밥도 뜸을 잘 들여야 하지만 뜸 들이다가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늦어지는 것이 지 않는 선에서 조속하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것들도 뭐 헌재에서 다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죠. 우리가 뭐 다 알만한 분인데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동의하세요? 그것도 저는 원칙적인 면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진영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결집하고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방편이거든요. 다만 그 결정 이후가 되면 정말 내전이 되느냐? 그럼 뭐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때는 어떤 행태와 말을 하더라도 일이 마무리가 됐을 때는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용되면 내전이 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서 일단 좀 이 단어 정치적 내전 혹은 대혼란 이런 단어가 좀 과장된 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 국정이 뭐 잘 되든 잘못되든 이건 뭐 여러 형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정상적인 상황이었을 때도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체계가 잡힌 국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믿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 운영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같은 정치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대혼란이 올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일단 대혼란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인 정당성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내적으로도 이제 레임덕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떤 대통령이든 임기 말 레임덕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인의 발언은 다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또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인 게요. 대한민국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앞서 있는 나라라는 항상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해외 평가 기관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한 단계 낮췄어요. 선거민주주의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23년에는 우리가 이제 풀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완전한 민주주의였는데 이제 24년에 지금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된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게 정치적 자유, 그다음 정부 기능, 그다음 시민권 보호 항목에서 이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국제사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이런 부분 이렇게 점수가 강등되게 된 데에는 정치적인 대립이 심해지면서 국정 운영이 좀 마비됐고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극한으로 대립하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의 이제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 후퇴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하듯이 초기에 뭐 미국의 비판이나 EU나 다른 인권 기관들의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러한 기관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퇴보에 대한 우려 성명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지수 하락이 단순하게 등급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의 법치주의 그다음 민주주의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비슷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고정돼 있는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늘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듀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냐 안 거치냐 이 절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국제사회의 어떤 그 평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하고 우리 소신껏 우리에게 맞게 열심히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비확산 우려 그 부분 우리가 좀 요새 최근에 있고 또 지역 불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안보는 미국에 또 경제는 또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네, 지금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민감 국가입니다. 민감 국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속에 넣었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거에 미국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나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네. 너무 이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러면 뭐하러 정했냐, 정한 이유가 있을 거냐 할 때는 한 5가지 정도로 근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정리를 하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여부, 그리고 핵 비확산 우려, 그리고 또 지역의 불안정성, 그리고 4번째는 경제 안보 위협, 그리고 테러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에 의해서 이제 민감 국가를 지원하는데 요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다만 핵 비확산 우려 그 부분 우리가 좀 요새 최근에 있고 또 지역 불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게 가장 견제 대상은 중국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하고 네. 한편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미국은 네. 감당할 수가 네, 없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와 관계를 적극 개선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큰 그림에서는 아마 그게 미국의 전략적인 네, 밑 바탕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시아로 회귀한다는 그 오바마 정부 이후에 일관된 그런 전략이거든요. 다만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아올 때 어떤 스타일로 돌아오느냐에 이제 민주당 정권들이 좀 트럼프 시각으로는 지지부진했다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확 돌아오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외교와 대외 관계만 좀 놓고 보십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혹은 평상시라도 우리 외교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능력이 있느냐 국민들이 의심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은 좀 네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격변기에 많은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도 하고 함께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잘 또 극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로 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은 뭐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안보는 미국에 또 경제는 또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한국의 이제 외교부가 안보리와 그러니까 유엔의 안보리와 총회에서 이렇게 표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갈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보리에서는 미국이 이제 제안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을 조속히 종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춰야 된다. 끝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러시아의 침공이라던가 이런 공격적인 어떤 러시아에게 부담이 되는 말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찬성, 다른 국가들 그와 관련된 국가들은 다 찬성을 던졌고 이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일정 반대. 부분 반대는 아니지만 기권을 했고 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명확하게 여기서 이전의 어떤 그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던 기조가 아닌 이제 미국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총회의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의 이런 침공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의 네네. 이제 발의가 EU 차원에서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이 마찬가지로 이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입장을 명확하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들의 얘기 혹은 관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유럽이 좀 이해를 못하지 않았겠느냐 앞쪽에서 그러나 이제 한국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모순된 결정을 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태형 교수님, 김주희 교수님 지금 설명 우리가 잘 알아들었잖아요. 뭐냐면 이제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있고 제재 그런 어떤 파워도 갖고 있는데 총회는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자리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조금 보이고 안보리에서는 또 약간 실리적인 측면을 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외교를 잘한다. 잘한다라기보다는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체가 이제 외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능력
능력이 있느냐?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보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동양적인 한국적인 정서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선택과 합리적으로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좀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농후한 그런 문화적인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결국은 미국 중심으로 미국의 지도하에 이렇게 재편돼 왔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터인데 미국과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헤쳐나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안마다 잘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 되고 어떤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뭐 미국에 집중해야 되냐, 중국에 해야 되냐, 유럽에 해야 되냐, 러시아도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어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과정을 또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득이 되면 그건 상대에게 좀 불편한 선택일지라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가 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염려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민감국가 지정 문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효력을 4월 15일부터 맞습니다. 시작한다는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당국이 이야기했지만 큰 영향은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어떤 그 산자부 내에서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연구를 할 때 이전에는 자유롭게 방문하던 것을 이제 방문하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스크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 내부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아니한 거하고 뭐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거고 다만 이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커지고 또 사실은 그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혹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이거는 우리는 의도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걸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만 국내 비정부 민간에서 지금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북핵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민간 차원으로 넘기면 이건 민주주의 시스템의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을 분명히 우리가 한다면 큰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4월 15일 날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일단 결정이 되는 과정이 그냥 단순에 이렇게 되고 뭐 일순간에 빠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게 이제 되어지는 시기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루트로 사실상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대화를 하고 또 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도 개별적으로 지금 휴전 협상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하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휴전이 계속 추진이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휴전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러시아 쪽의 의견을 받아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휴전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정말 낮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이 휴전이 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빠르게 휴전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또 이제 여러 형태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제 우리는 상당히 그 친러적인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기반이 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은 폴란드의 무기도 많이 수출을 했고 또 그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실상은 폴란드의 공장도 짓고 이제 이런 형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휴전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과연 정말 전쟁을 그만둘 것이냐?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국가로의 예, 확산이 없을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우리 방산 산업의 상당히 그 주요한 기회로 사실상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정치학자이자 또 국제정치학자란 말씀이죠. 두 분이 우리 부산 시민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끝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원칙, 명분, 토대로 해서 자신의 견해, 의견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어떤 공동체의 결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또 같이 대승적으로 협력을 하는 모습. 거기에 부산을 위해서도 우리가 시선을 서울이나 중앙에서부터 해외로, 국제사회로 이렇게 두는 것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발전의 어떤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도 좀 냉철한 시선, 균형 잡힌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전한 토론과 뭐 협력을 통해서 부산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일에 우리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혼란도 부산 시민이라면은 충분히 힘과 지혜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이 흔들리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